안녕하세요. 이상희TV의 알려주세요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희TV의 마차입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집에 머물고 계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제대로 알고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방송의 제목은 방문요양 서비스 사용법 알기 쉬운 문답식 안내입니다. 오늘도 복지국가 운동계의 체계봐라 이상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오늘도 준비됐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난 방송에서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분들이 국민건강보험에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절차가 시작된다는 사실까지는 알아봤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더 부탁드릴게요. 네, 장기요양 수급자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네.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이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 방송에서 드렸죠. 네. 하지만 신청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인정 신청을 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전화를 해서 직접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상태를 살피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또 질문도 하게 됩니다. 인정조사표라고 하는 게 있어서 질문을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조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어르신들에게 질문 막 드리고 신체 기능도 여러 상태로 다방면에서 이제 살펴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 조사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등급 판정위원회에다가 올립니다. 그러니까 공단 직원이 인정조사 결과를 등급 판정위원회에다가 보내는 거죠. 네. 그러면 시군구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공단 직원이 제출한 인정조사 점수, 그리고 수급자가 되려고 하는 어르신이나 그 가족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수급자 어르신이 나 수급받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 의사 선생님에게 의사소견서 써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 소견서를 또 등급판정위원회에다가 보냅니다. 이렇게 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인정조사 점수와 의사소견서를 참고해가지고 등급을 매기게 되는데,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작년 2018년 1월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한 게 있어요. 인지지원 등급이라고. 이렇게 되면 전체 등급이 몇 개입니까? 6개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요양 등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등급 판정위원회가 등급을 결정하는 거죠. 네. 수급자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후에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종류가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장기요양 서비스 어떤 게 있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가급여고요. 또 하나는 시설급여고, 다른 하나는 특별 현금급여입니다. 우선 재가급여부터 보면요. 종류에 주야간 보호가 있고요. 그리고 방문요양이 있습니다. 또 방문요양 중에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실시된 건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입니다. 이게 치매 국가 책임제와 관련해가지고 네. 치매 끼가 있는 어르신들이 있죠. 네. 치매 초기의 어르신들에게 아니면 또 치매 환자인 어르신들에게 인지 기능을 도와주는 그런 특별한 방문요양입니다. 그리고 또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단기 보호, 그리고 복지 연구, 이것이 바로 재가급여 항목들이고요. 네. 제가 그 항목들을 제가 하나씩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야간 보호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수급자를 장기요양 기관에서 보호를 하면서 신체 기능과 인지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서비스를 또 제공하는 것, 이런 것이 주야간 보호입니다. 주야간 보호 센터가 있어가지고 일종의 탕로소 비슷하게 우리 유치원처럼 아침에 출근하셨다가 저녁에 또 퇴근하시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주야간 보호고요. 그다음에 방문 요양이 있습니다. 사실 이 방문 요양이 이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재가급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과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인지자극 활동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그 신체적
인지적 기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유지 향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잔존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해서 뭐 옷을 직접 개개한다라든지 치매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네. 또 직접 함께 요리를 한다거나 네. 빨래를 하고 식사 준비 또 개인 위생 활동 이런 그 일상생활을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가 함께 수행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기존의 일반적인 방문 요양 서비스와는 좀 차이가 있죠. 네. 네. 그리고 또 방문 간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방문 간호 지시서에 따라서 의사의 지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시에 따라서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간호라든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 상담 활동과 교육 활동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방문 목욕을 또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2명의 요양보호사가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서 가령 목욕 차량이라든지 네. 각종 장비를 들고 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단기 보호라고 하는 것은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 기간에 보호하면서 신체 활동을 지원하고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단기 보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단기간 동안 기관에서 보호를 해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용구가 있는데요. 복지 용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각종 복지 용구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용구들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재가 급여 서비스들을 쭉 종류로 말씀드렸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본인 부담률이 있습니다. 전체 발생하는 비용의 15%를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노인 장기 요양의 재가급여를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시설급여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세요. 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입소한 경우입니다. 네.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을 지원하거나 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시설급여, 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여다 이 말이죠. 입소해서. 시설급여 시설에는요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정원이 5명에서 9명인 소규모의 입소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공생 이렇게 부릅니다. 공생,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공생 이렇게 부릅니다. 굉장히 소규모네요. 네, 아주 소규모, 조그마한 그야말로 가정이죠. 뭐, 그러니까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네. 공생이라고 부르고요. 약칭 공생. 그리고 정원 10명 이상인 입소시설이 있죠. 네. 이런 시설을 우리가 그냥 요양원이라고 흔히 부르는 노인 요양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과 그리고 노인 요양 시설 이렇게 2가지로 입소 시설은 분류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설 급여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이 병원에 입원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발생하는 비용의 20%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공생이나 요양원이나 똑같이 본인 부담률은 20%라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특별 현금 급여도 있네요. 네. 네. 특별 현금 급여에는 가족 요양비가 법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현금을 급여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 명칭이 가족 요양비입니다. 가족 요양비라고 하는 게 뭔지 궁금하시죠? 네. 네, 가족 요양비 이게 뭔가 느낌 오지 않나요? 간병 때문에 힘든 가족들을 위한 비용인가요? 그런 것 같나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가족 요양비는 장기 요양 기관이 현저하게 부족한 섬이나 벽지 지역에 거주하실 경우에 네. 장기요양 기관에 입소하고 싶은데 기관이 아예 없네. 네. 이런 경우입니다. 혹은 천재지변이 일어났거나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인해서 장기요양 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들. 그래서 뭐 성격이 너무 까칠하거나 정신병적인 어떤 기질이 있어서 네. 장기요양 시설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가 없네. 그런 경우에는 집에서 돌보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이 직접 돌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 요양비 어차피 건강보험공단 그러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입소를 하게 되시면 비용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가족들이 돌본다 그러니까 이를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족 요양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특별하게 현금을 지급하는데 이것을 특별 현금 급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 현금 급여는 말 그대로 특별한 상황에서만 이용 가능한 거죠. 아무 데서나 그냥 마차가 어머니 우리 엄마 성격 까칠한데 내가 직접 돌볼래요 한다고 마차에게 가족 요양비를 주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한 네. 특별한 어떤 그런 사유가 있어야 된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 집 주변에는 장기요양 기관이 없다. 섬이나 벽지에 산다. 아니면 천재지변 때문이다. 지질이 났다. 그래서 기관에서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다.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함께 생활할 수 없는 분이다. 나만 돌볼 수 있다 집에서.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가족 요양비를 인정해 준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지를 않는 거죠. 그냥 현금으로 받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현금 받고 싶다라고 해서 마차가 저 어머니 제가 돌볼래요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난 방송에서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이용 가능한 급여에도 당연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1등급이거나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소를 하셔도 되고 집에 있으면서 서비스를 받아도 되는 겁니다. 네. 둘 중에 어느 거든 이용할 수 있는 게 1등급과 2등급이에요. 그런데 3등급이나 4등급, 5등급의 수급자는 단지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 있죠. 인지지원 등급 수급자는 주야간 보호센터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했다가 인지기능 이렇게 정진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제 이용하시고 또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시는 거 있죠. 네. 요거만 이용하실 수 있는 게 인지지원 등급. 요거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1월에 만들어진 새로운 등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한 달 동안에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의 한도액, 그러니까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1등급과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 있죠. 이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딱 정해져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한도액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 본인이 전부 다 그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드렸는데요. 자, 그렇지만 복지용구 있죠. 복지용구는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수급자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용구에는 예를 들면 뭐가 있나요? 휠체어라든지 그다음에 전동 침대라든지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댁에서 이동하실 때 넘어지지 말라고 미끄럼 방지 깔창이라든지 네. 집에 보면 화장실 손잡이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전부 다 복지용구입니다. 네. 그러면 재가급여든 시설급여든 수급자가 이들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면 서비스 제공 기관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시설급여든 재가급여든 상관없이 어쨌건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먼저. 네. 그리고 계약서에 이제 계약을 체결해야 서비스를 주고받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제 그러면 이 과정에서 유의해야 될 점이 있느냐? 있습니다. 수급자가 요양 서비스 제공 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은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좋은 기관이라 해야 돼요. 형편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하게 되면 돈만 띄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가 불신을 받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 근처에 있는 게 좋아요. 집에서 너무 멀리 있으면 또 이용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식구들이 방문하고 싶어도 너무 멀리 있으면 방문도 잘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집 가까이에 있는 기관이 좋겠다. 그러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 높은 그런 재가 서비스 요양 재가든 시설이든 이런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기관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모든 기관에 대해서 그게 재가 서비스 기관이든 입소 시설이든 간에 네. A등급부터 E등급까지 기관별로 이 평가 결과가 쫙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어떤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객관적인 등급은 몇 등급이고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착오 없이 양질의 요양기관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기관을 이제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관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럴 때 계약서를 좀 잘 보시고 이 계약 기간은 제대로 됐는지 또 장기요양 급여 내가 얻고자 하는 이 급여의 종류 그리고 내용 혹시 또 비급여에는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장기 요양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지 막막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등급을 받은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최초 상담, 그리고 최초 상담 모니터링, 그리고 정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잘 이용하면 되겠어요. 먼저 생애 처음으로 등급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장기요양 서비스의 급여를 이용해야 될지 정말 낯설고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최초 상담을 진행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최초 상담을 제공하는데요. 이때 공단이 제공하는 인정서라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서. 그리고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같은 이런 서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할 때 본인 부담은 몇 %를 하게 되고 또 얼마나 대충 비용 부담이 나오는지 어떻게 또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각종 정보 이런 기관이 좋습니다. 이런 걸 다 또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최초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달 이내에 대부분의 이제 어르신들이 이 급여 계약을 체결을 한 다음에 급여 서비스를 이용을 하거든요. 한 두 달쯤 지났을 때 최초 상담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합니다. 일종의 재상담을 하는 거죠. 잘 이용하고 계시는지 두 달쯤 지나가지고 다시 또 상담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적절하게 잘 이용하고 계시는지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춤형 정보를 또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정기적으로 또 상담을 하십니다. 한 6개월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상담해가지고 수급자의 기능 상태가 변했는지, 몸이 더 나빠졌는지, 혹은 좋아졌는지 이런 변화된 상태를 좀 체크하고 또 그 변화된 상태에 따라서 지금 서비스 이용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적절한 서비스가 주어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또 판단해보고 만약 상황이 달라졌다면 또 새로운 또 도움을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지 전반적인 이제 상담을 통해서 해주고 있죠.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굉장히 이 일은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자체가 지금은 선진국 못지않은 수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나옵니다. 네. 그 재가급여 종류에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단기 보호, 주야간 보호, 그리고 복지 용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이 중에서 방문 요양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방문 요양 서비스는 어떤 건가요? 네, 방문 요양. 말 그대로 방문이죠. 네. 장기 요양 요원이 수급자가 생활하는 곳을 방문해서 신체 활동, 정서 활동, 그리고 일상생활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장기요양 급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네. 여기서 수급자의 또 가정 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자가 주로 생활하는 장소죠. 수급자가 주로 생활하는 장소를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수급자가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에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할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또 받을 수가 있나요? 자,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시던 노인 장기 요양 수급자가 갑자기 맹장염에 걸려가지고 종합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맹장염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이런 경우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는 건강보험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노인 장기요양 보험은 이제 그러면 계속 제공되느냐 추가적으로 아니면 그 중단되느냐 이거잖아요. 네.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에는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는 하나의 제도를 이미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럼 노인 장기요양 보험의 작동은 거기서 스톱합니다. 멈춥니다.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가정이 아닌 곳에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아예? 그러니까 병원에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마차가 그럼 병원 말고 다른 데서는 어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가끔 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시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경우가 특별한 사유냐? 네. 이런 겁니다. 그 수급자가 이제 병원에 가시잖아요. 병원 동행하는 것. 병원에 입원할 때 가가지고 수발 드는 건 안 되는데 병원에 외래를 방문하실 때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러 가시는 길에 네. 동행하는 거 있죠. 네. 그 동행 서비스는 방문 요양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이해 가시죠? 네. 자, 식사를 준비를 하려면 장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럼 장 보러 가야 되겠죠. 네. 그럼 장은 누가 보죠? 할머니,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 혼자 장 보러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요양보호사가 장 보러 가거든요. 근데 함께 장 보러 가는 거. 이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경우. 그다음에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서 관공서로 가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사무소 간다라든지 시청 간다라든지 이 관공서 방문할 때 또 함께 가주십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말이죠.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럼 요양보호사가 서비스하는 그 시간에 다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 돈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당 얼마 다 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 경우는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그러니까 노인 장기요양 보험입니다. 죄송합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서 이런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가 하면 요양보호사가 이 수급자의 나들이 그러니까 소풍 가는 겁니다. 네. 수련회 이런 사적인 개인 여행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따라가는 거 있죠. 수발하러 따라가는 거. 네. 이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건 완전히 개인적인 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취미 활동을 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 그러거든요. 나 꽃꽂이 하러 가는데 학원에 좀 따라가. 이렇게 하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건 돈 지불할 수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수급자가 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방문 요양 서비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 요양 서비스에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것은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일인데요. 첫 번째가 신체 활동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신체 활동 자체가 위축돼 있죠. 네. 신체 활동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지원해 드립니다.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목욕하고 옷 입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지원해 주는 거. 또 정서 지원도 중요합니다. 정서적으로 굉장히 고립돼 있거든요. 말벗이 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인지활동 지원. 이것은 이제 치매 증상이 있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인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가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공부해 와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신체활동 지원 종류 한번 볼까요? 식사, 그리고 약 챙겨드리기, 양치하기, 세면, 목욕, 머리 감기를 도와드리는 거. 그리고 이제 체위를 변경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증인 경우에는 혼자서 이렇게 몸을 못 움직이거든요. 그럼 못 움직이면 욕창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체위를 변경하는 거, 머리 손질하는 거,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혀 드리는 거, 뭐 화장실 가시는 거, 그다음에 뭐 기저귀 교체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신체활동 지원. 자, 두 번째,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거. 예를 들면 뭐 일상생활 뭐 어떻게 있습니까? 장 보는 거, 산책 가는 거, 그다음에 물품을 구매하거나 병원에 동행하는 것, 그다음에 수급자의 세탁물을 세탁하는 거. 그런데 어떤 집에서는 수급자의 세탁물뿐만 아니라 그 집 며느리 세탁물까지 세탁해 달라는 경우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아, 요양보호사들이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안 돼요. 오로지 누구의 세탁물? 수급자의 세탁물. 그것은 세탁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수급자의 식사 준비. 밥 하는 김에 내 것도 해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급자의 식사 준비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조리하는 거, 수급자를 위한 조리입니다. 그리고 설거지하는 것도 마찬가지, 청소, 그리고 말벗이 되어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일상생활과 정서 지원에 포함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인지활동의 지원인데요. 최근 2년 이내에 치매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거나 현재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이 있죠. 네. 이런 분은요, 요양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들이라면 인지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인지 기능이 저하된 치매 수급자에게 인지 자극 활동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현재 남아있는 신체 기능이라든지 인지 기능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 서비스도 제공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요양보호사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능력이 잘 없죠. 그래서 요양보호사님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가 돼요. 그러니까 치매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가 이 일을 합니다. 그럼 이분들은 사실은 월급을 조금 더 받아요. 단가가 조금 더 높은데요. 자, 쉽게 말씀드리자면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고 또 날짜 맞추기 게임도 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공부가 될 만한 것. 또 학습 지도도 합니다. 공부를 또 시키죠. 그래야 인지 기능이 나빠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인지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 그렇습니다. 네. 방문 요양 서비스의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 단순히 어르신과 함께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인지 자극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양보호사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를 수급자와 함께 하는 건가요? 네, 수급자의 등급에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함께하는 시간이 다른데요. 1등급, 2등급 수급자 있죠.
이분들은 1일 1회당 최대 4시간을 허용합니다. 최대 4시간까지 함께 계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어떤 경우에 1등급이나 2등급인 경우, 요양 등급이 1, 2등급이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은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4시간을 이제 와서 함께 계셔 주시는 거고요. 3, 4, 5등급의 경우에는 최대 3시간까지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자가 특별하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달에 4번에 한해서 이 방문 간격을 두지 않고 4시간 30분 이상 연속해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루에 한 번 오시면 아무리 길더라도 4시간만 계셔야 돼요. 4시간 이상 만약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등급이 3등급, 4등급, 5등급인 경우에는 아무리 오래 계시더라도 3시간만 계시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한 달에 4회에 한해서 정해진 시간을 초과해서 더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요양보호사는 하루에 한 번만 방문을 하게 자, 되나요? 요게 궁금하시죠? 이거 굉장히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하루에 한 번만 오나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 상태가 요즘 안 좋아가지고 오전에 그냥 한 3시간 왔다가 가셨는데 오후에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도 하루에 4시간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 2등급이면 4시간, 3, 4, 5등급이면 3시간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하루에 한 번만 오시지 말고 네. 오전에 3시간 계셨잖아요. 오후에 한 번 더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개인의 가정사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이렇습니다. 1회 3시간 이하의 급여를 이용할 경우에 하루 최대 3번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 간격을 2시간 이상 두셔야 됩니다. 방문 간격 2시간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3시간씩을 쓰기로 합니다. 네. 3시간을 쓰는데 만약에 3번을 하루에 이용합니다. 네. 그럼 결국은 하루에 9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한번 3시간 하셨죠. 네. 요양보호사 방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시간 간격을 둬야 돼요. 그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쓰시죠. 네. 그러면 또 이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댁으로. 네. 그러면 2시간 또 간격을 둬야 돼요. 그러면 저녁 7시부터 또 10시까지 쓰는 겁니다. 이렇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요양보호사가 오전에 수급자 한 명을 계획하고 있고 오후에 또 한 명을 돌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오전에 한 3시간 하시고 오후에 또 한 3시간, 4시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 한 6시간, 7시간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분이 그냥 오전, 오후, 저녁까지 계속 오시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요양보호사의 스케줄이 좀 이렇게 꼬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같은 사람이 계속 오는 거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매번 다른 사람이 와도 됩니다. 같은 사람이 와도 되고 네. 상관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치매 국가 책임제와 관련이 된 것 같은데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휴식을 위해서 1년에 6일 이내의 단기 보호나 24시간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24시간 방문 요양 서비스는 어떤 건가요? 네, 가족이 휴가를 떠납니다. 네. 근데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가 가족들과 함께 떠나려고 하질 않아요. 네. 얘야 나는 집에 있고 싶다라고 자꾸 버티시는 거예요. 그럼 집에 계시게 해야죠. 네. 가족은 여행을 떠나버리죠. 그러면 가족이 24시간 돌봤는데 누군가가 대신 24시간 돌봐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가족이 없으니까. 네. 이런 경우에 작동하는 겁니다. 가정을 떠나길 꺼려 하시는 치매 어르신을 요양보호사가 가족을 대신해서 24시간 내내 돌봐드리는 서비스가 바로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입니다. 이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에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이 기간 중에 방문을 해서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도 있고요. 어쨌건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는 1년에 6일 이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1년 365일 중에 6일 이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6일을 한꺼번에 써도 되고 하루씩 나눠서 써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나눠 써도 됩니다. 네. 1년에 6일 이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방문 요양과 방문 간호를 적절하게 혼재해서 쓱 섞어서 써도 되고 방문 요양만 쭉 다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면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와 서비스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등급별로 월 한도액을 차등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방송에서 알아봤는데요. 네.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재가급여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올해 현재 기준으로 월 한도액이 1등급의 경우에는 145만 6천 원입니다. 145만 6천 원. 그럼 150만 원이 조금 안 되죠. 네. 2등급은
130만 원쯤 됩니다. 정확하게는 129만 4,600원이고요. 3등급은 124만 700원입니다. 4등급은 114만 2,400원. 네. 114만 원쯤 되고요. 인지 지원원급은 5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좀 나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금액이 내가 사용한 재가급여가에서 빠진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런 거죠. 한 달 동안에 이만큼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 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만약 1등급이신데 만약 200만 원 너치를 썼다. 네. 그러면 145만 6천 원을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는 한 55만 원어치에 대해서는 네. 55만 원 현금을 이 가족과 수급자 본인이 다 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145만 6천 원에 대해서는 재가급이니까 15%만 본인이 부담하는 거거든요. 네. 이해가 가시죠? 네.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에 따라서도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양 보호사가 우리 집으로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네.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주시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게 한번 오시게 되면 그 시간당 단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가가 표준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그럼 낮 시간에 오시는 거하고 한밤중에 오는 거는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실은 다르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6시부터 10시까지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원래 내셔야 될 급여 비용의 20%를 가산합니다. 20% 가산하고요. 그리고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한밤중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혹은 또 공휴일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용하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30%의 가산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 비용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수급자 한 분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교수님. 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장기요양 3등급 수급자가 있다고 쳐요. 네. 이분이 방문 요양 서비스를 하루에 3시간을 이용해요. 3시간. 근데 매주 3회. 그러니까 매일 오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3번 오세요. 근데 한 번 오면 3시간씩 이제 이용하시는 거죠. 그러면 일주일에 몇 시간이 되죠? 그러니까 한 달이면 몇 회가 되는 거예요? 12번. 한 달이면 12번이 되는 거죠? 네. 매주 3회를 오시니까 한 달 12번 이용하시고 공휴일인 일요일에 매번 오셔요. 그러니까 4회가 되죠. 한 달에 4번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제 이용을 하신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평일 12번에다가 일요일 4번 해가지고 합치면 16번이죠. 한 달 30일 중에 16번을 이제 이용을 하시는 거죠. 자, 이제 이 경우의 비용을 한번 계산해 봅니다. 1회당 급여 비용은 46,130원입니다. 1회당 급여 비용이 46,13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월 이용 횟수가 16번이었지 않습니까? 네. 곱해요. 그러면 73만 8천원쯤 나옵니다. 일요일 가산 비용은 따로 또 책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46,130원인데 일요일이 4번이죠? 네. 그럼 4를 곱하면 18만 4,520원이 나오는데 네. 요것에 30% 가산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5만 5천 원 정도의 가산이 붙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달 이용한 총 금액은 73만 8천 원에다가 5만 5천 원 이 가산을 더해가지고 한 79만 원 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럼 79만 원 좀 나왔으면 이 3등급의 그 월 한도액을 넘어서지 않죠. 아까 3등급의 월 한도액이 얼마였는가 하면 124만 원. 그렇죠. 124만 원이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를 이용했죠? 79만 원 정도 이용했으니까 한도액을 넘어서지 않죠. 네. 그럼 이 전체는 장기요양 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의 15%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한 11만 9천 원 정도만 한 달에 내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확인하실 것은 방문 요양 서비스를 요양 보호사가 오셔가지고 활동해 주셨는데 하루에 몇 시간 일하셨죠? 이분은 하루에 3시간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3등급이기 때문에 3, 4, 5등급은 맥시멈이 하루에 3시간씩이거든요. 네. 하루 3시간 계셨는데 그런데 그 하루 3시간 일하고 얼마를 받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46,130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그 급여가 얼마 됩니까? 46,130원을 이거를 이제 3시간 3호로 나누면 시간당 한 몇천 원 나오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새벽 이른 시간과 밤늦은 시간 그리고 공휴일은 가산 비용이 든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실제 수급자들이 방문 요양 서비스를 어느 정도나 이용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실제 수급자들이 방문요양 서비스는 어느 정도 이용하고 계시느냐 이제 이런 물음인데요. 그 2017년 상반기에 급여 종류별 급여비 현황을 살펴봤는데 시설 급여하고 재가 급여가 거의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비용이 100이라면 50은 시설 급여 쪽으로 지불됐고 나머지 50은 재가 급여 쪽으로 지불됐는데 지금 우리 정부의 방침으로는 시설 급여를 좀 더 줄이고 재가 급여의 상대적 비중을 더 넓히겠다라고 하는 게 앞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재가 급여만 놓고 보면은 방문 요양의 급여 비율이 72%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방문 요양이 아주 압도적으로 재가 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72%니까요. 재가 급여에 지불된 비용이 100이라면 그중에 72가 요양 보호사 활동, 그러니까 방문 요양에 지불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이제 주야간 보호. 18.5%고요. 복지 용구에 한 5% 정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방문 목욕이 3.4%였습니다. 그러니까 방문 간호는 거의 없죠. 네. 방문 간호는 정말 아주 미미한 상태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재가급여 중에서는 방문 요양의 비중이 72.1%로 가장 높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수급자를 직접 방문해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자식처럼 돌봐드리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방송에서는 요양보호사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TV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눌러주세요.